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불법 체류, 불법 입국 대상자를 해가지고 미국 이민국에서 심사 추방을 앞두고 있죠. 참 이런 게 뭐 주고 빰 맞는 그런 겁니다. 돈 주고 빰 맞는 이런 건데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정권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제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기울고 있어요. 기울고 있으면서 서방한테, 특히 EU한테는 뭐 자기네 모국이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걔네한테 못 뜯어내니까 일본, 한국한테 뜯어내는데 일본한테는 못 뜯어내요. 만만한 게 한국이라서 한국한테 뜯어내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뭐 잘한다 잘한다 이런 국민의힘은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야당은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많이 주면서 이런 걸 당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맥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거기에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잡부가 가서는 안 돼요. 경험도 있고 이리저리 할 수 있는 능력, 배터리는 배터리, 자동차면 자동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건 한국에서도 대규모 일정 부분의 숙련공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비자가 잘 안 나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너 왜 미국에서도 그런 애 고용할 수 있는데 왜 모집 안 하니? 그래서 그런 공고도 내고 그래야 된다. 그럼 미국, 캐나다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유독 심해요. 그런데 기업한테는 공장을 착공해가지고 완성하면 그게 시간이고 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많은 돈, 지금 미국이 그 부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강요해서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서 일하는 거, 즉,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어떤 비자 협정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은 3개월, 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뭐 무비자 협정 이런 걸 맺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전 편법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뭐 바이든 때 몰랐겠습니까? 다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규모로 해놓고 잡아놓고 CNN이건 뭐건 대대적인 선전을 내요. 그럼 미국 국민은 어떻게 보냐면, 야, 한국인이 불법 체류, 불법 입국 상당히 하는 범법 국가구나.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 나라는 조지아에 현대차나 LG 엔솔 공장 짓는 게 자기 나라의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그리고 현대 LG가 울며 겨자 먹기를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쏟아붓는다는 거 이해 못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돈대로 다 내면서 빰 맞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일종의 그리고 이 당 차원에 나와서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청와대나 이런 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가니까 못합니다.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런 법이 어딨냐 해서 국회에서 문제 삼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뭐 못하게 하고 협정이라든지 이거 그리고 기술 유치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대 전기차나 LG 엔솔이 왜 못 만듭니까? 그 나라가 미국이 제일 돈도 많고 기술도 많고 인력도 많아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은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위에 아주 많은 거를 어, 쪽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그런 거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국, 대만, 일본이 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설해라 이러는 건데 그거를 걔네 법대로 다 따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적자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그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런 정도면 나중에 철수할 때 이거 자본회수 되겠습니까? 자산 매각도 못 이루어진다고요. 이거 알면서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했다 잘했다 잘했다 뭘 잘했습니까 사실은 받아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관세 그거 받아왔다고. 나는
그냥 대만처럼 20% 하고 관세 두드러 맞고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제 수출이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 지금 현대, LG, 뭐 SK 이렇게 갖고 자체적으로 한 건 수출도 잡히지도 않고요. 어떻게 계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태도라면 나중에 현대나 LG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매출 발생하는 거 미국에서 세금 다 과세해 가지고 뜯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거 본국으로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칼만 안 들었다는지 깡패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거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는 이해를 못 해요. 기자들도 그렇고 댓글들도 친미에 쩔은 아주 이상한 용렬한 자식들이, 야, 범법한 건 사실이잖아.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법도 없고요. 완전 무결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댓글 다는 한국 사람 보면서 참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저거 현대, LG, SK 이런 거 다 우리가 키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어렵사리 대학교 보내고 이 사람들이 공대 나오고 뭐 경영학과 나오고 뭐 영문과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반세기 만에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해줬습니까? 그런 넉나간 미국 그 친미론자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하면은, 야,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 구출해 줬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 아니야?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껴요, 사실은. 참, 어제, 오늘 일어나는 거 보면서, 기도 차지 않고, 또 특히 지금 투자 약속한 게 뭐 3,500억 달러니 뭐니 이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용렬하냐면 남의 나라에서 투자하고서 지네 나라 국민 고용하라고 하고 그 공장이 5년, 10년, 15년 하면 리뉴얼 안 합니까? 다시 뭐 할 때 전부 현대건 뭐 삼성이건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거기다 또 투자하고 그래야 돼요. 이 투자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집값 오르고 우리 뭐 주식 이래서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자식 세대는 그럼 뭐 하고 살죠? 이 대통령 5년 단임제니까 그냥 성과에 집착해가지고 그리고 안 뺏기려고 여론의 그 문매를 맞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헤쳐나가려고 이 나라의 친미론자가 너무 많고 미국의 압력이 거세고 미국이 맘만 먹으면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드문 약소 국가도 경제력을 갖추면서도 이렇게 친미적인 약소 국가도 드물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틀릴 겁니다. 이 배터리나 전기차 공장을 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어요. 자꾸 저기 아파트 짓는 사람처럼 콘크리트 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대로 고용하려면 그런 인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공고를 내 가지고 뽑든가 하고 그 조건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지금 파견 형식으로 가가지고 쓰는 그 임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이 또 조지아에만 있습니까? 뭐 여기저기 몰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있을 수 있고 와이오밍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미국이란 나라 그에 해당할 만큼 숙식을 제공해 줄 만한 급여를 주거나 호텔을 잡아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해고도 자유롭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저는
일부 국회의원도 그렇고 댓글 다는 사람들고 노란봉투법이니 그래서 다 떠나간다고. 미국에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이 근로 조건이 너무 무지막지해서 일반적인 공장이나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한국이나 일본, 중국부터 기술이 선진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게 자기네가 일정한 국민소득이 올라간 뒤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발도상국이라는 뭐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으로 넘긴 거고,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세계를 휩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정 부분 기술력 갖고 있고, 한국처럼 고등교육에 성공했고, 고등교육 대중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국민성이 근면한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그 임금이 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 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야, 우리나라 국민만 써.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허용하는 대로 해. 그런 사람 하려면 뽑아가지고 니네가 기술 연수시키고 쑥쑥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건설하든지 말든지 해. 그러면 현대, 삼성, SK가 죽어나죠. 이익이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국제적으로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다 모르는 거죠. 그럼 미국이나 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는 야, 한국인이 불법으로 뭐 체류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량으로 걸렸대. 미국이란 데 불법 체류한 사람은 멕시코나 니카라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도 걸렸네. 망신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치사한 짓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담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치사한 나라입니다. 저도 중국이 우리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 반도 쪽으로 몰아내는 그런 거에서 역사적으로 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대국으로서 5천 년을 지속되어 온 거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조공. 자기네한테 도전할 때 응징을 하지만 적당히 달래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생국가라서 달려갈 줄은 몰라요. 그냥 철저히 짓밟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걔네들이 짓밟은 나라의 그 뒤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제가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한반도에는 러시아가 제일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박근혜가 천안문 막루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그해 겨울에 강제적으로 위안부 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정부의 순수한 뜻이겠습니까? 오바마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개성공단 철수했고요. 사드 배치했습니다. 오바마가 걔네한테 영웅이고 민주당의 영웅이었겠지만 한반도 한국 사람, 남북한 사람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민주당이 보편적인 진보적이고 인류의 뭐 이 그 인종차별 이런 거 그 철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진보적이고 굉장히 좋은 가치를 지녔다.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민주당 정권 때 좋았던 적은 김대중 정권 말에 클린턴 시절 딱 하나였어요. 클린턴도 폭격하려고 했어요, 평양.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이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막았고요. 그 이후에도 있다는, 그리고서 메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페리 프로세스 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이나 거의 통일에 가까워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참, 그래서 답답하고요.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안경도 안 써서 그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은 새로운 길님은 이분은 뭘까요? 이게 문제고요. 이제 고령화를 저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네이버에 칼럼 쓰고 옛날에 막 캐나다 있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저한테 제의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뭐 부동산 뭐로 속된 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게 제 운이기도 하고 제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되돌아보건데 그렇게 그 여기저기서 불렀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는 눈이나 이런 게 대중한테 흡입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데서 아마 제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지금은 다수의 유튜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을 단순히 뭐 상품, 아파트 이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제가 근생을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정법이라든지 이럴 때 근생은 상가입니다. 아파트 상가도 근생입니다. 근데 뭐 음마에도 상가 있죠. 상가들이 아파트 입주권 달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근생은 대지가 있는 근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홍대에서 연남동 상권에 그 2층 집, 뭐 단층 집, 하다못해 3층 다가고 이런 것들 다 재정비해 가지고 월세를 막 1,000만 원, 1,500만 원 받고요. 한 4, 50평 되면은 그죠 되지. 그리고 평당가가 40평 이런 데도 1억 2천이에요. 48억, 뭐 50억. 왜?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나중에 상권이 다 사라지고 상권은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아파트 지면 아파트 지었을 때 가치가 서울 시내 어떤 지역에 비교해서 못할까요? 더 합니다. 서울 시내 그런 선형 공간으로 쭉 산책. 내가 집 앞에 딱 나서면 개 끌고 나오던, 앞으로 고령화되면 개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나아가면 공원이에요. 공원 따라 쭉 가면 역세권별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용산공원, 그리고 뉴욕 뭐죠? 아유, 까먹었네. 그 공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자 이름도 생각 안 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큰 공원만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에는 그런 공원보다는 이런 선형 공원이 더 좋은 겁니다. 센트럴파크, 맞아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이를테면 보라매 공원 한번 보세요. 좋죠. 넓고. 그 동작구 그쪽에 있는 사람은 저 구로 쪽에 있는 사람도 와서 운동하고 넓고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밤에는 무서워요.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넓으니까.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형공원은 주거지에 이렇게 쭉 한 1, 20m의 폭으로 쭉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리고 그냥 변화가 공원마다 다 있어요. 길마다. 그런 공원이 도시민한테는 더 좋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가지라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 내 땅 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근생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받다가 원래 근생이 안 된다 하지만 근생도 아파트 분양가보다 이 감정가가 높으면 당연히 아파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 40평, 4, 50평짜리 땅인데 아파트를 안 줘요? 당연히 줍니다. 재개발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권이 다 소멸되고 된 뒤에는 그게 아파트로 바뀌면 그런데 아파트 두 채 아니면 대형 평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야 근생이 되면 나중에 양도세 낼 때 뭐 양도세 제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45%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막 이런 거는 양도세 애누리 없이 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있으면 인플레 가만큼 재줘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내죠. 그렇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흘러 넘치고 돈이 흘러 넘칠 때는 그런 거는 꼭 자산으로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연남동 그런 데가 딱 아파트 길로 쭉 채워져요. 그 공원 따라. 그러면은 나가면 그 공원이고 들어오면은 1층에는 스트리트 상권을 해가지고 각종 카페 음식점이 쫙 있고 노인들 이런 데 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홍대 합정역하고 바로 이어지고 경의선 숲길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공덕이에요. 그럼 그런 데는 역세권에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지금의 오세훈 정책 같으면 700%까지 지어요. 얼마나 막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파트에만 매몰돼 가지고 오늘은 얼만큼 올랐나, 내 아파트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얼만큼 내렸나, 맨날 이거예요. 그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뭐 내 바람과 달리 공부를 참 안 해요. 그럼 자식이 결혼도 하고 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게 연남동이나 그런 데 있으면은 너 여기다 피자집이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피자해라. 먹고 산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구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소멸했고 간 뒤에는 내 자식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구실을 하면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 거예요. 아파트는 그런 걸 못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눈을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면 아파트로, 제가 그래서 다가구 그냥 사세요. 역세권 다가구 사세요. 도심 다가구 사는 게, 도심 다가구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 못하고 캐치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가구들은 이를테면 용산 같은 데는 정비창 있는 데는 정비창이 700에서 1200%를 해주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데도 3, 400%는 기본이 다 돼요. 옛날에 그 일대 지었던 뭐 저기 용문동 이수 불황스터 이런 거야 150%에 12층, 7층 이런 제한이 있었지만 그게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길 하나 앞에는 50층, 70층에 올라간 다음에 뭔 근거로 여기를 12층, 7층으로 제한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공동 역세권에 도화동 현대 1차 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잘 짜여진 도로들 다 잘 짜여 있습니다. 거기 옛날 밭이었어요. 50년 전에 40년 전에 병보옥장 있는데 그게 그 밭이 무슨 밭이었냐면 6, 70년 전에 밭이었고요. 마포 저기 삼성 아파트 지금 도화동 삼성 아파트 그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마포 아파트 자리에 지어진 겁니다. 거기가 마포 아파트가 9층, 7층으로 열 몇 개 동이 있었던 걸 그 삼성 아파트가 90년대 재건축한 건데 그 이전에 거기가 무슨 자리였냐면 임시 형무소 자리였어요. 즉 6.25 후에 각종 범법자 그리고 어떤 뭐 처형해야 될 사람도 많았고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자기네 식량을 조달했던 데가 지금 공동역이 있는데 지금 빌라 다가구로 이뤄진 데 빌라도 거의 없고 거의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이 제 지인이 제 칙낼 때 조금 신경 써서 도와줬던 분이 그거를 팔아야 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라방에서 했잖아요. 팔면 안 되는 거라고. 얼마냐 아까 45평인데 평당 4,500 이렇게 되는데 5천 쳐준대. 그 사람으로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대지 45평이나 된대. 그 사람은 그거 받아서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하고 그 자기 여동생이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마레프 30평 사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잘 모르는구나 부동산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고 거기에 한 층이 얼마냐 했더니 45평이니까 지층 1층하고 3층 다가구 4층 다가구입니다. 연면적이 200평이 넘어요. 자기네 하나의 그 지은 데가 26평인가 25평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30평 내부되는 그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아버지 모시고 그 여동생 식구가 산대요. 나머지 어떻게 할까? 월세 주고 안 올렸대요. 20년, 10년 전에 그 가격. 그래서 그분들 내보내고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줘도 월세 400은 나오니까 그런 거 파는 거 아니라고. 아파트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보십시오. 거기 한번 궁금한 분은 어디 간다, 개발된 데서 어디 임장을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면 그런 공동경에 한번 가봐가지고요. 이, 야, 저 시삽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요. 그래야지 그래도 여러분이 도움도 되고, 그리고 지리적 감각 되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인생 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아파트에다가 결국은 아파트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괜찮으면 나중에 한 70대 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아주 형편이 좋으면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 되거나 아니면 우리 부부가 그냥 단독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도 돼. 그러면 그 한 층 살고요. 나머지 한 개층에 27, 8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투룸투룸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원룸은 안 돼요. 주방과 거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주방 거실과 따로 그 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월세가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주면은 한 달에 180 줍니다. 3개 갖고 있으면 500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공덕은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곳이에요. 왜? 공항철도에서 처음으로 닫고요. 그리고 그 공항철도 타면 서울역이나 앞으로 용산역으로도 이어져요. 5호선 타면 광화문도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5호선 타면 여의도도 한두 정거장이에요. 6호선도 연결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관광을 왔다면 내가 파주 어떤 비무장지대 내지는 저기 전방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경인중앙선 타서 문산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분단의 현장을 볼 수도 있고요. 광화문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서울역도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거기다 근거지 두고 대구나 부산도 갈 수 있어요. 서울역 용산역이 지척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황금 입지인 겁니다. 굳이 개발을 안 해도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기능이 다 사라지면 거기다 주상복합, 그리고 역에서 100m 200m 거리잖아요.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땅을 4,500에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하냐니까 빌라들이 사가지고 쪼개서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빌라가 오면 자기 주거 환경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 지금 다가구 사는 것도 아파트만큼 깨끗한 환경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뭐 빌라 오면 새 건물에 깔끔하게 해서 방 하나 두 개짜리에서 젊은 애들 사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거기 도로도 다 옛날 밭이었던 거를 딱 경지 정리하듯이 도시계획해서 반듯하게 돼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그 지을 때 소음 정도 하나 문제인데, 아파트 지을 때는 인근에 뭐 아파트 공사장에서 한 3년간 소음에 시달리는데 빌라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충분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원천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살 때 이런 거는 잘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만 얘기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노량진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저기 들어온 분 중에 해리킴은 그렇죠. 노량진 유턴도 갖고 있고, 여러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래도 노량진은 9호선. 이제, 님을 빗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전국에 나가고 강남 어딘지 아니면 다 알아요. 용산 어딘지 아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노량진 어딘지 아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부산, 광주 이런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입지 이런 거를 대중화 시켜가지고 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강남은 강남 좋아. 그리고 지난 3, 40년 강남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강남을 알아요. 싸이에 강남 스타일까지 나왔는데 이제 외국인도 알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지역이 유명하고 알려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좋다. 입지가 내가 뭐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어가지고 뭐 전면에 뭐 노량진역 9호선 뭐 그리고 1호선 2분 거리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고 거시적, 미시적으로 보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진 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안 알려졌는데 앞으로 알려질 만한데 그런 거를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거고요. 이제 고령화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도시 발달의 단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빗대서 얘기할게요. 저희가 자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60년대 중반, 저는 중반 이후에 한 60, 한 7년도 이때부터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6, 7년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지금 공항가라고 지금 무교동 쪽에 있는 거 그런 데가 아주 유명했고 공항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눈병 나면 다 거기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주택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가게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으면은 주택도 다 팔리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지으면은 가게도 입주이 좋은 데는 다 잘 됐던 시대였습니다. 70년대 이후로 바뀝니다. 이게 어떤 도시라든지 변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바뀌냐. 그 많은 단독주택업자들, 빨간 벽돌에 타일 붙여가지고 2층 집, 이렇게 팔아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슬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강남 이런 데 건설되기 시작해요. 강남이 건설된다고 해요. 반포라든지. 제 기억에는 여의도였어요. 아파트 건설된데 그게 여의도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런 주택 건설업자가 빠지면서 아파트가 건설된대더라. 그리고 건설되고 있대더라 했어요. 그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 1971년도에 준공된 그런 데였습니다. 여의도는 그래서 이미 1970년대에 상당수가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내가 아는 아파트라는 거는 이런 지금의 이런 대단위 단지가 아니고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동부 이천동에 다 그런 맨션 그러니까 토지 대지권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을 때예요. 현대식 시설에 입지 좋으면 그만이었던 때입니다. 실제로 동부 이천동에 뭐 골든 맨션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0년, 60년, 1974, 5년도에 입주하고 이런 것들이 강남에 이런 아파트보다 비쌌던 시절도 있었어요. 대지권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괜찮은 주택에 살거나 그 괜찮은 주택은 대지 1, 200평짜리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분화가 됐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경제생활, 우리가 살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됐냐. 이건 서울,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60년대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거쳤던 그 정도의 서비스가 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골목 입구에, 골목 어귀에 다 전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안 했어요, 60년대에는. 내 기억엔 분명하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 전방에서 두부 한 무만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사탕, 눈깔사탕 해가지고 독사탕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그냥 설탕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허연 거. 아주 이 제과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60년대는 형편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어요. 오리온 마미, 뭐, 크라운 산도 이런 게또 60년대 말 70년대 초였지. 제 기억하던 66, 7년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롯데제과는 아예 없었습니다. 롯데는 나중에 70년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상품도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전방의 역할도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골목 어귀에 있는 그 가게에 모든 거를 샀습니다. 나머지 그 좀 많은 거를 살 때는 시장을 가지, 그 밖에 어떤 생필품을 구입할 때는 전방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전방 겹치에 옷집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다 먹고 살고 그러고, 그 골목 어귀에 전방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자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도 작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 벌 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거는 대체로 그 당시에 뭐 현대, 삼성 이런 기업도 없었으니까 없지 않았지만, 대기업이 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한일은행 다니는 이웃집 그 형, 그러니까 뭐 우리는 형이라고 했지만 뭐 삼촌 나이 됐죠. 그 사람하고 대한중석이라고 있었습니다. 텅스텐. 그런 사람들이 최고 인기였어요. 엘리트들이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가 아직 경제적으로 세분화되기 전입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가면서 5년, 3년, 10년 사이에 확확 바뀝니다. 70년대 들어오면서 수퍼, 이른바 수퍼가 들어와요. 수퍼도 수퍼라고 안 하고요. 근대화 연세점, 무슨 체인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퍼도 한남 슈퍼 체인 해가지고 지금 외인 아파트 나이는 한남 있는데 이런 데 좀 대규모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제 여의도 같은데 이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 앞으로 고령화 맞아서 어떻게 발전할까도 예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80년대까지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근대화 연세점이 슈퍼가 되고 동네마다 슈퍼가 다 있고요. 시장 입구에 가면 대형 슈퍼들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90년대 들어오면 아울렛이 생기고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명동에 옛날에는 신세계하고 미도파가 주축이 되었다가 신격호 씨가 롯데 백화점을 만들어요. 70년대 말에. 그래서 명동 쪽 상권에 신세계, 미도파, 롯데 3파전이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코스모스 백화점도 있었고요. 중소형 백화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서울의 오래 산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까지는 이런 중소형 백화점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저기 제기동 한방 무슨 세타를 했고 임대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앞에 지나갔는데 뭐 전층 임대 뭐 100평 임대 이랬는데, 제기동 1호선 제기동 그 미도파가 있었어요. 근데 미도파 전에 그 백화점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고파였어요. 가고파 백화점. 70년대 그랬던 걸 미도파가 인수했던 겁니다. 미도파도 결국 망했지만, 대농그룹의 미도파도. 그렇게 나들이 백화점, 가고파 백화점, 명동에는 미도파, 신세계 이런 데 코스메스 백화점이라고 중소형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은 중소형 백화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그 상권이 이렇게 분화가 됐냐면, 이제는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살 만큼 이렇게 늘어나니까 다양한 걸 택하게 됐어요. 근데 백화점은 부담이 돼요. 비싸요. 그러면 백화점이 흉내를 낸 데 가면 내가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소비를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거를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백화점 내 뭐니 하니까 사람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울렛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 사라진 겁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신도시 개발해서 다 사라졌고, 그 무렵에 베이비 부모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한 뒤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55년에서 63년생 신도시를 했는데 다 새 아파트고요. 공원도 많고 잘 짜인 도로, 그리고 곳곳에 이제 아울렛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일산 그 탄현에도 옛날에 월마트인가 뭐 들어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갖고 창고용 매장으로 막 박스채로 파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쏟아지고, 그야말로 사람들한테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연도별이나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일산이나 분당이라는 이런 데 2층, 1층 단지 상가 잘 됩니다. 문방구도 되고 학교 끼어 있으면 뭐도 되고. 그런데 그때 단지 상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못 씁니다. 빨리 읽어야 돼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단지 내 상가는 이제 나중에는 분식점이라든지, 그때는 그런 아울렛 뭐 월마트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단지 내 슈퍼도 있었어요. 그럼 슈퍼가 배겨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유 월마트까지 언제 가, 그냥 슈퍼 가서 간단히 해결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다 월마트 가서 사요.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이 싸고 많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4명, 3명, 5명이 살 때는 누구는 월마트 가서 다 사지만, 그 간단한 거는 퇴근 무렵에 거기서 슈퍼도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는 애 하나나 둘 낳고 부부가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 하나 낳고 그런 거를 절약해서 어디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뭐 이런 식의 학원 쪽에 투여하고, 나머지는 그거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쇼핑하고 쟁여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노는 겁니다.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시대가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한 11개국, 7개국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강남이 저기 영등포의 동쪽이다 해서 더 영동이었던 시절은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예요. 서울 올림픽을 기점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막 들어섭니다. 그래서 70한 5, 6년도부터 건설된 뭐 저기 반포야 70년대 초중반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잠원동, 압구정동, 그 다음에 대치동 쭉 밀려나와가지고 계속 지어졌던 아파트가 80년대 초중반에 개포하고 고덕을 끝으로 더 이상 공급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는 워낙 깡촌 중에 깡촌이고 서울의 끝이어서 5층으로 짓고 서민들한테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고덕 시형이고 개포 시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82, 3, 4년도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지역에는 뭐 송파라든지 문정동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빈 땅이라든지 이런데 뭐 한양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80, 한 4, 5년도까지 지었어요. 80년대 초중반, 중반까지. 그러면서 올림픽을 치르니까 이제 더 이상 강남에는 지을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비부모들은 그때 결혼하고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니까 주택수요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된 겁니다. 이건 아파트예요. 그렇지 않은 쪽은 어느 쪽으로 갔냐? 강북에는 아파트가 지을 데가 없었어요. 그럼 대단히 집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빌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빌라를 어떻게 만드냐? 자, 여러분이 지금 저기 송기정 공원이 옛날에 그 양정고였습니다. 양정고 아래가 옛날 한옥촌이었어요. 30평, 20평대 이렇게 조그마한 서민 한옥촌이었죠. 그게 그 무렵에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치른다니까 정부가 정책수거래 이런 데는 빌라 연립을 짓게 해줬어요. 즉 30평 이런 것들을 딱 거기다 20평 해가지고 3층 올려가지고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분양을 하게 하거나 쪼개서 하게 해준 겁니다. 방 2개나 3개짜리로 화장실 하나. 그런 게 저기 서대문 홍은동에 옛날 교수들 주택촌, 즉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있는데 그 옛날에 그쪽이 그 큰 주택 많았었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다 빌라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원룸 빌라가 아닙니다. 방 3개, 2개짜리 이런 것들. 어찌됐든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또 가야 됐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빌라들이 저기 고덕 시역이나 이런 데보다 비쌌어요. 훨씬 비쌌습니다. 왜? 그 당시까지도 아직은 직장이나 이런 거 80년대 후반까지 서울올림픽 열릴 때까지도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강북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변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 주거 형태가 변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노태우 정권에서 그냥 신도시 건설하자. 딱 1년 만에 발표하고서 8년, 1년 후에 분양하고요. 4년, 3년 만에 입주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에서 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삼아서. 19년도에 3개 신도시였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7년 됐는데 일 안 한 거죠. 한 겁니까? 안 한 거라고요. 노태우 때 신도시 개발 계획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막 빌라 지어대고 그러는데도 주택이 태부족하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노태우가 했어요. 노태우 씨가 88년도에 취임했다고요. 89년도에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의 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일산, 분당, 그야말로 논밭이었거든요. 뻘이었고. 지금도 창릉, 대장, 다 논밭이에요. 왜, 뭐, 강제 수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때도 강제 수용이고, 지금도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가격 사들여갖고 빨리 했어야죠. 난 국토부가 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이 대통령이나 이런 그 정파 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 봐요. 저건 적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건 이쯤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하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도시 공급하고서 많이 공급돼서 부동산 투기 이 붐이 꺼졌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소득이 그때 90년대 들어서 88년 때 급속도로 늘고서 경제성장이 답보 상태예요. 김영삼 정권 때 저 경기가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IMF를 맞은 겁니다, 사실은.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부동산 투자할 만한 여력도 많지 않고요. 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데 이 주택이 그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택 가격의 상승은 통화량이라든지 경제 상승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 그 안정됐어요. 그게 5대 신도시 때문에 안정됐다고 그러면 수도권이잖아요. 5대 신도시는. 그러면 90년대 왜 부산, 광주, 대전은 안정돼 있었냐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55, 63년 이 전기비 베이비 부모뿐만이 아니고 68, 70에서 75년생도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사회 나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았던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특히 금융권에서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줘서 그쪽으로 안 갔던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IMF를 맞으면서 주택가격이 너무 내려온 데다가 70년대 전후한 2차 베이비 부모들, 후기 베이비 부모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시 자극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어떤 주택 수요가 생기니까 일산이나 분당 옆에 그러니까 용인이라든지 탄현 이런 데는 막 그 분양을 했던 겁니다. 땅도 싸요. 대하마을 이런데 평당 50만 원짜리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일산 대화지구, 일산 바로 옆이니까 무슨 대화지구예요. 자기네가 그냥 땅 사가지고 논밭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올린 건데 무슨 용인 신봉지구, 누가 그걸 지구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허용해 준 거예요. 지네끼리 그렇게 명명하고. 그게 2010년도의 풍경이었어요. 2006년 그러다가 IMF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사적인 그런 변인이 있거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또 바뀌는 겁니다. 2010년대부터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을 이끌었던 큰 장세가 뭐냐면 학군지입니다. 왜? 이게 전기 베이비 부모든 후기 70년대 55에서 73, 4년생까지 모든 사람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일산 살다가 서초로 막 이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 당시에 중학생, 초등학생 그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리고 70년대생은 이제 애를 낳을 준비하는 신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까지 해서 학군지가 유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을 지나면서 어떤 거냐, 이미 교육이 전기 부모의 그 자녀들은 끝나가는 겁니다. 즉 학군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중요하지 고등학교 때 이미 끝나요.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자기 자녀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일반고를 가느냐 이미 끝났죠. 그럼 그거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이제 70년대생의 그 베이비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군지가 2010년대까지 유지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2020년대에서는 이 사람들도 다 끝나요. 학군지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볼 때는 경제사적으로 그런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게 트렌디하냐 안 하냐, 그리고 트렌디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스테디하냐. 제가 지난번 라방할 때 명동이나 광화문은 스테디한 거다. 그 당시 강남에 열기에 묻혀가지고 쭉 그렇게 명동이나 광화문에 지하철도 안 다니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안 들어오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형편 없었을 때 자산가들은 그런 데 투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냥 내 집 마련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서울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자산가한테 투자한다면 그렇게 아예 상담을 다른 일이 해줘요. 뭐 그런 쪽에 한 번도 뭐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돈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다면, 지금 당장 돈 벌기를 원합니까? 당신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이 자산이 5년 10년 후에도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길게 보면 확 오를 그런 자산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명동이나 광화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런 강남, 하다못해 강남, 마포, 종로 이런 데도 20평, 30평, 50평, 100평밖에 없는데, 카센터나 공장 이런 게 있는 그런 데서 준 재벌들이 내 자산을 묻어놓고 싶다. 그러면 성수동 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옛날에 제가 성수동이 뭐였다고 했죠? 6, 70년대 상원이라고 불렸어요. 상원. 거기에 월 상원이라는 게 왜 상원인지 모르겠지만, 버스도 성수동이 종점인데, 그는 상원에서 어디까지, 을지로 입구까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 대다수 공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원이 근원의 윗상에서 거기 상수도의 근원이 아닐까. 서울의 그 한강에서의 상수. 그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묻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집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은 여러분은 한남 뉴타운만 보는데 용산을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거든요. 시기의 차이만 문제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여기서 어디가 제일 괜찮아질 것인가? 그냥, 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고요. 한남뉴타운에 뭐, 아파트를 거기다 쇼핑센터도 지어주겠다, 백화점도 지어주겠다, 현대백화점도. 가장 그 파급력이 높은 건 뭐예요? 역. 그래서 역 좀 해달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산에 서울역도 있고 용산역도 있고 대규모의 역이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 거기일 때가 더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그 뭐 3구역이니 4구역이니 이런 데가 2년 전, 3년 전에 뭐 평당이 1억 하네 뭐 할 때, 용산역 전면구역 5천만 할 때 여기 훨씬 싸다고 좀 보았던 거예요. 한남뉴타운처럼 뭐 빌라에 뭐에 이렇게 우겨져 넣어진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단독이고 연립 몇 개 없으니까 수익률도 좋아요. 개발 이익도 많이 나오고. 아니 여기가 한남뉴타운보다 못할 리가 없는데, 이게 불과 한 3, 4년 전에 한남뉴타운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지금은 2배 될걸요. 근데 나는
왜 저런 거를 사람들은 안 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고서 한남타운 곧 아파트 되겠지. 근데 거기 가보면 저도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니까 차 몰고 거기가 복잡해서 뺄 때 보면 길 잘못 들었나 해서 막다른 길 가서 맞닥뜨린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는 다 반듯반듯해요. 도로 정비가 다 된 걸 겁니다. 즉 여기는 용산이라는 동네가 오래 있었던 동네라서 그래요. 일제시대부터 개발된 동네. 제대로 된 동네고, 다만 일본말로 학고박,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쉔티타운이죠. 막 다 쓰러져 가는 집들, 빈민가 비슷한 이런 집들이 있어서 한숨이 나오지.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한남타운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아, 이건희 집 옆에 풍수지리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 아, 이, 저기, 언덕에 지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언덕에 지었기 때문에 고도 제한 받고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남산 풍치지구에도 걸려 있어요.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를 뭐 풍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다면 한남유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라는 게, 저는 아파트라는 거는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를 사는 행위라고 봐요. 이 입지에서는 한남루타보다 훨씬 좋은 입지가 싼 가격에 나서면 당연히 그걸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용산은 시계 방향으로 개발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남뉴타운, 한남 3, 2, 4, 5,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을 리모델링이나 뭐 하겠죠. 거기를 뭐 재건축 하겠습니까, 그 동네를. 이미 용적률 다 찾아먹은 동네. 용산역 전면구역. 그리고 이제, 에, 정비창 이제 올해 한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온효로 쪽으로 해서 청파동 해가지고 서계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밖에 뭐 재개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게 아닌데, 저도 뭐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조합에 일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머리가 달렸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용적률 300%면 내 땅 8.5평만 있으면 돼요. 30평 아파트 받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2평이건 35평이건 38평이건 보통 우리가 그걸 30평형 아파트라고 하고, 전용 면적은 25.8평이에요. 25.7평이나. 그럼 300%란 건 그거의 3분의 1의 토지만 있으면 그런 25.8평의 전용 면적의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내 땅은 8.5평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전동도 크레시티 예를 들었죠. 어떤 조합이건 한 20에서 25%, 23% 정도의 토지를 사야 돼요. 옛날에 이걸 90년대 초에는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화동 현대아파트 아시죠? 그 완전히 거적을 둘러대고 막 이런 공중별서 쓰던 데입니다. 옥수동 삼성아파트 이런 거 할 때 도시 미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저 줬어요. 무료로 주었던 겁니다. 즉, 그 조합한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가 이 도로로 지목이 되는데도, 너네들이 이거를 갖고서 아파트를 지면 이게 대지가 되지 않니 해서 대지 가격으로 받습니다. 대지 가격으로 사야 돼요. 쪼갠 거를 너댓 평 갖고 있는 사람은요, 대지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를 자기가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 하나 있는 거에는 지 땅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7평에 뭐 이런 거잖아요.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30평 기준으로 하면 11평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그냥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평만 따지는 건데, 이 조합원이 결성해갖고 아파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네 전체 조합원이 갖고 있는 땅에 한 20% 되는 그 땅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에 한 20%면 얼마입니까? 5평의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 있는 사람은, 내가 30평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자, 내가 갖고 있는 8.5평의 내 지을 땅하고
조합 시유지를 사야 되는 5평 내지 4.5평의 지분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열 서너 평이 필요합니다. 열 서너 평. 그리고서 건축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건축 비용은 이제 여기에서 공시지가의 차이 이런 건 다 애누리 없이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건축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뭐 투미 컨설팅이가 저 이상하다고 계산했대잖아요. 잘못 계산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30평 아파트인데 뭐 80평에 뭐 건축 면적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호도하는 거고 뭔지 내가 욕하고 싶지 않은데 저 한남유타나 이런 데 조합에 물어보세요. 보통 전용 면적 25.7평은 베란다 이런 거 포함 안 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내 전용 공간이고요. 여기다 계단, 베란다 이런 게 공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도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하면 주차장도 공용 면적에 포함해요. 근데 분양 면적에는 도로도 포함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리고 분양 면적에는 거기 조형물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분양 면적 38평, 공용 면적 35평, 전용 면적 25.7평인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한 35평의 공용 면적, 분양 면적 정도로 그 건축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용산이나 이런 대단위 단지고 인기 단지일수록 지금 분양 건축비가 싸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일부 유튜버가 지적하는 것만큼 건축비가 많이 안 올랐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580, 600, 2019년도였던 게 지금 한남유타이나 용산 전면구역 800대로 했지 않습니까? 6, 7년 동안에 30%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 이문유타이나 저기 중화동 리버셀 이런데 그리고 저기 광진구 이런데 보면 900 이렇게 해요. 용산이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하면 용산은 도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레미콘 차량 드나드는데도 휘발유 값도 더 나오고 시멘트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적재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럴 텐데 그게 인기 지역 입지가 주는 혜택이자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러면은 즉 이런 뭐 어떤 그 이른바 감정가 말고 그 뭐죠 아파트 공시지가의 차이 어떤 데는 도로 끼어 있으면 비싸고 이런 걸 다 제외하면은 30평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땅 한 한 서너 평이 필요해요. 나머지 건축비 800으로 하면 35평이 2억 8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억 8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평, 22평, 30평 아파트를 막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용산 센터포예요. 거기도 빌라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4평, 3평 막 이런 쪽이 극심해져요. 왜? 옛날에는 이런데 빌라를 지으려면은 사람이 살만한 빌라를 지었어요. 2000년대만 해도. 그래서 대지분 한 10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용적률 자체를 오세훈이 올려줬잖아요. 이종 지역을 지을 수 있는 게 190%, 180%였는데 230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얘네들은 쪼개기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받으려는데 나중에 엄청난 부담금이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 왜? 이런 식의 개발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내 땅에 한 13평 정도, 즉, 시유지 사야 되는 거하고 아파트 짓는데 본인의 땅 8.5평 이렇게 하면 14평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 땅을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하면 돼요. 그러면 용산에 있는 데 대체적으로 지금의 뭐 단독 이런 거 감정가가 6, 7천 해주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의 절반으로 해서 한 4천, 5천으로 하면은 내 땅 5평만, 6평만 더 있으면요 아파트 한 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내 땅 14평에다가 내 땅을 한 6, 7평 팔면은 7, 4, 28 건축비 나오잖아요. 21평이면 자기 땅에 이제 30평 아파트 하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4평, 3평, 5평짜리 오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이란 게 지금 앞으로 문제되는 거 이런 거예요. 과소지분 간의 싸움.
옛날에는 이렇게 대여섯 평짜리, 너댓 평짜리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과소지분 간의 싸움이 과대지분과 과소지분 간의 싸움보다 더 커질 공산이 커요.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36평의 단독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뭐라고 했나요? 20평이면은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지잖아요. 30평 아파트가. 내 땅 14평에 6, 7평 파니까. 그러면 36평이면요. 추가 부담금이 별거 1억도 안 내고 두 채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못 받냐? 과소지분이 자꾸만 이게 자기의 그 본연의 가치, 이거를 먹어 들어와서 그래요. 재개발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을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는 대부분의 애들이 빌라를 작업하거나 팔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개발의 주체. 조합을 설립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은 뭐 대집은 7, 8평짜리 빌라들을 10채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하나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그걸 해요. 지금 재개발 조합의 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겁니다. 2평, 3평, 7, 8평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재개발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을 쪼개면 쪼개는 사람들은 재개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과대지분 30평, 40평의 단독 이런 사람들 자기도 안 쪼개다 뿐이지 쪼갤 줄 몰라서 안 쪼갰겠어요. 그냥 있다가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로가에 있는 100평, 150평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무산시키려고 해요. 100평, 150평은 재개발 안 되는 게 좋거든요. 그 뒤쪽에 니네 아파트 지어라. 난 그 앞에 빌딩 지을게. 그러게 저 중계동이나 아니면 저기 방학동이라면 이 100평 이런 사람도 그냥 아파트 받고 개발에 동의하는 게 좋은데 이게 신당동이나 원효로 용산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땅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 사람들 동의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일반적인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 때문에 지난이 가게 되고 결국은 과소지분 사람의 일부는 현금 청산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서울시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자 정비창이고 서울 북부 역세권하고 의리의리하고 외국인도 몰려오는데 그 앞에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가만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빗발치 있는 그 개발 여론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쪼갠 거 어떡하냐. 용적률이라도 높여라. 용적률 400%, 50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로 오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1년 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새로운 개발 택지를 마련하게 됐다고 희희낙낙했다잖아요. 즉, 예전에는 6m, 그러니까 4m 이내에 있는 이런 것만, 4m라는 건 리어카 정도만 다니는 그런 데만 그 재개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6m로 바꿨어요. 이 6m라는 건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런 단독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 면목동 이런 데예요. 자, 앞으로 면목동 이런 데 많이 개발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면목동, 중공동, 군자동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재개발하려면 도림동, 뭐 저기 신길동 이래가지고 6m 도로는커녕 막 4m 이런 도로,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빠듯한 도로, 이런 도로 있는 데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넓혀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를 투자하든 단독을 투자하든 명심하십시오. 재개발 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영리법인으로 착각을 해요. 영리법인은 쉽게 얘기해서 돈 벌자고 달려드는 건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는 건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있되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여기는 재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낡아서 노후됐으니까 이걸 재정비하겠습니다. 이건 비영리예요. 어떤 법인, 법, 모든 거에 설립 취지나 목적이란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재개발은 뭡니까? 주거 환경 개선 보호예요.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평, 3평, 4평 갖고 있는 사람이 나도 아파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도 라방했잖아요. 그래서 원효상관 제가 듣는 바로는 집은 2.7평 뭐 이런 뭐 그런 그 아주 조그만 그 아파트를 서너 채 갖고 있고, 용산에 6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조합장 추진위원장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인데, 이 중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축순으로 샀거나 이런 사람들부터 걸러낼 거라고요. 신축순으로 4평, 5평 원룸 쪼개가지고 6억에 산 사람이 취약계층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걸러낼 거라고요, 좀 있으면은. 모든 거는 법이나 이런 거는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음마나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지잖아요. 70년, 78년도에 지을 때는 아주 독보적으로 큰 단지였지만 이젠 낡고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좀 다시 정비 좀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조합들이 이거를 그 정부의 요청, 지자체의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재건축인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여태까지는 개포나 고덕 이게 용적률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0%, 80%였던 것들을 250, 300으로 지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 돈이 남으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재건축을 하는구나 이랬는데 음말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800을 5,000원을 몇으로 하지만 이 많은 재건축 혜택, 용적률 혜택, 이것도 오세훈이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330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옛날처럼 250은 못 짓습니다. 제가 음반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지을래도 오래 걸릴 거라고. 결국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오는 게, 증가하는 게 고작 한 천채예요. 이 중에는 원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5%에서 15% 국민 임대가 있는 데다가 용적률 늘려준 혜택에서 절반을 뺐으면은 여기 남는 게 얼마나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400세대도 못 남을 게 한 5, 600세대 나오는데 분양가 세게 때려야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도 4,000세대, 5,000세대 하려면 이 사람들이 건축비를 하나도 안 낼 수는 없어서 아마 몇천 정도 낼 겁니다. 지금 목동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어디를 뭐 지금 편향되게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이카오에 국제항공기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반경 얼마 하는 거는 그거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역대 정권이 아무리 뭐 표가 오고 가더라도. 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무안공항 어디 공항 그 고도 제한 이런 거, 그리고 반경 얼마 이거 안 지키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돼서 5천만 원, 7천만 원 환급한다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5억, 7억을 환급한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는데, 자, 목동에 27평에, 목동 아파트 27평에 토지분이 18평에서 20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재건축해서 도로를 그대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걔네들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빨리 팔고, 그리고 환급이 그렇게 되면 그냥 빨리 팔고 나오시면 좋아요. 목동은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4년도에가 지어져서 그 도로 자체가, 목동 자체가 주차난이 있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고 막, 그 목동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의 2배의 사람이 오는데 그 도로를 그대로 개선 안 하고 한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도로를 넓히고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넓히고 그러면 그만한 쾌적성이 안 나오고, 그만큼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뽑기가 최대 용적률을
이렇게 하면은 2만 몇천 가구가 5만 몇천 세대로 늘어나지만 시행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이나 일산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맨 처음에 신도시 특별법이었죠. 저거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도시, 노후도시가 수도권에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러면 광주라든지 이런 데도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런 혜택 주고. 그런데 인구가 적는데 뭘 가겠냐?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따진다면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지금 뭐 목동을 하고 이러는 거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란 건 주요 건설사입니다. 일군 건설사들이 자기네들이 수주하거나 어느 정도 조금 이건 미분양이 안 날 것 같다는 건 강남, 서초, 용산밖에 없다고 내가 너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리고 이제 사대문 주변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단지로서 적정한 분양가면 그런 건 완전 분양되겠지만 안 되고요. 그 외에는 자기 아파트 자기가 돈 내서 건축을 해야 되고요. 10년, 뭐 10년까지는 몰라도 한 15년 후부터는 이 아파트 재건축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인구는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 좀 이 낡은 데서 어떻게 구원해줘 이러는 건데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어, 자, 끊어졌었는데 우리 마나님이 저보러 오라고 하니까 오늘은 실방을 요 정도에서 줄이는데 이거는 많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적극적 투자자 아니고 백면선생 맞습니다. 예전에 누구가 저한테 백면선생이 책 냈다고. 그런데 모든 어떤 거를 추론하고 분석하는 데는 그냥 평균적인 합리적인 추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법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디 가면 뭐 이러고 뭐 여기는 용정이라고 이런 조그만 거 어떤 카페 뭐 한남 뉴타운 5구역 카페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법이 뭔지 한번 보면서 거기에서 분화되는 겁니다. 뭐 시행령이건 뭐 조례건 규칙이건 모법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도정법이 제일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우선이고 재건축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돈이 안 되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재개발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나마 음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평수 그렇게 늘리지도 않고 자기 평형으로 그냥 새 아파트 갔는데 추가당은 조금 내는 거고요. 음마만 하는 게 저기 검찰청에 있는데 반포 미도라고 있어요. 그 한 천세대 될 겁니다. 단일평형 34평형. 걔네도 부담금 내요. 그게 용적률이 181이가 189%예요. 음마보다 적어요. 걔네도 부담금 냅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거기 살아서 그래요. 부담금 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180 넘으면 거의 부담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은 180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처럼 너다섯 평 이렇게 쪼개는 게 그득한 150, 180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땅을 사야 된다는 걸 몰라요. 재개발한 사람은.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용지에 한 20에서 25%는 반드시 시주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년, 15년 후에 이 주택, 공동주택 건설 열기가 끊기면은 정부 지자체에서 도시 미관과 그리고 도시의 그 안전을 위해서 다시 그런 시절 90년대 초처럼 이게 어차피 도로고 이 도로가 귀하들을 위한 도로고 귀하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 도로인 셈이다. 그래서 귀하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헌법소원이 되면 문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이용 안 해요.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해요. 그런데
대항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거기 너네뿐만이 아니라 그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 도로를 사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 한남유차나 원효로나 청파동 이런 데 가면 막다른 골목들 이런 거는 그 지역 주민에는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다니거나 이런 간선도로에 가까운 12m, 16m 도로나 이웃 동네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 저 숙명여대 아래쪽에 청파동에 제일 끝에 있는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거기 그 지역 주민에는 이용 안 한다고요. 나그네가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란 건 항상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대응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근생이나 이런 거 아까 연남동이나 뭐 앞으로 이제 효창공원 여기 있는데도 그렇게 생기겠죠. 그런 걸 그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여기는 앞으로 상권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도심에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선형공원이에요. 쭉 선형공원 따라 한번 왔다 갔다 저기 저 성산동 있는 데까지 하고 효창공원까지 오면은 왕복하면 2시간이에요. 산책하고 그 주변에 각종 카페 술집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권이 나중에 인구 축소돼 가지고 사라질 때쯤은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강남에 있는 뭐 저기 일종인데 1억 5천 주고 사는 것보다 뭐 그런 게 훨씬 저는 값 나가는 땅이라고 봐요. 성수동 2000년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듯이 성수동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고 마용성이라는데 거기에서 어디까지가 주거지로서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수치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경험, 인문학적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추론하고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치로 계량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보는 눈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되돌아보건대 발달한 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의견을 한 번은 귀 기울여 보고 자기가 쌓아온 인문학적 지식과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